문학을 좋아하고 시를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는 증거다. 때로는 한 편의 시로 마음의 위안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소설 속 이야기에서 삶의 지혜를 엿보기도 합니다. 문학이 주는 즐거움과 문인들의 삶을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 문학의 향기 속으로 초대합니다. 시를 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좋은 시란 어떤 시일까요? 여기 평생을 시를 써왔지만 좋은 시를 쓰기가 여전히 어렵다고 말하는 한 시인이 있습니다. 김원태 시인, 그가 생각하는 좋은 시는 과연 어떤 시일까요? 좋은 시는 그 시인이 가지고 있는 그 가슴 속에 있는 거, 그것의 표현입니다. 자기가 느끼고, 또 자기가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이렇게 깊이 생각해서 그 주제에 맞게 자기가 나름대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자들은 좋은 시를 보면은 그 시인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돼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시인의 시가 정말로 시로서의 빛을 발하는 거지, 그러한 그 개인이 그 시인이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본질이라고까 사상이 충실하지 않고 위대하지 않으면 작품도 거기에 수반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태 시인의 고향은 서산 말리포의 한 갯마을. 6남매의 맏아들로 태어난 그는 꽤 유복했던 가정 환경에서 자란 어린 시절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유복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었죠. 남들이 입고 다닐 수 없는 양복하고 운동화, 그것도 고급의 양복, 그런 것을 입고 다녔던 기억이 나는 거로 봐서는, 또 집안에 또 목욕탕도 당시 만들어져 있었고, 그런 거로 봐서는 그곳에서는 잘 사는 편이었지 않나. 그러나 김 시인의 삶이 평탄하게 흐르지만은 못했습니다. 12살 어린 나이에 받아들여야 했던 갑작스런 아버지의 돌아가심. 배도 부렸었는데 배도 6.25 사변 통해 없어지고, 또 같이 동업하던 그 시골에 만들어졌던 당시 기와공장도 같이 동업자에게 빼앗기다시피 넘어가는 과정에서 집안 형편이 굉장히 어려워졌죠.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제 천수답만 남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꾼 머슴이라고도 하죠. 머슴을 또 안 들 수도 없으니까 처음에는 둘씩 두다가 좀 어려워져서 이제 한 명씩 뒀어요. 그런 속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 빈곤 속에 있으니까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숙부님이 대전에 계셨는데, 막내 넷째 숙부님이 저를 대전사범학교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범학교 입학을 봐서 3년 동안에 숙부님 댁에서 다녔는데, 사실은 그 숙부님께서 도청에 근무하셨는데, 그 숙부님이 가지고 있던 서재의 책 속에서 시집이 몇 권 있었어요. 지금 기억해 보면
그 문둥이 시인으로 유명한 한하원 씨의 그 보리피리, 또 김소월 선생의 진달래꽃, 이런 것 등의 시집이 있고 소설집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 등을 내가 무차별적으로 많이 읽었죠. 그래서 시에 대한 매력을 그때 느끼고, 작은아버지의 서재에서 우연히 꺼내보게 된 시집들. 다른 책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시집이 유독히 좋아서 탐독을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를 가르쳐 주던 국어 선생님이 원래는 전공은 서도 선생님이었는데 시에 심취되어 계셨었어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그 한성기 선생님이라는 분이 이제 현대문학에서 초회 추천을 받던 1954년, 5년 이 무렵에 그분한테 국어를 배우면서 그분이 들려주시는 말씀, 행동하시는 그 모습에서 시라는 것은 이런 게다 해서 시에 대한 그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 문예반에 들어가죠. 그래서 시를 좀 문예반에 들어가서 시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시를 내 나름대로는 내 느낌을 좀 표현해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에 국문과를 선택해서 가야겠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국문과를 간 게 아니라 그 당시 한참 그 은행원들이 괜찮기 때문에 상과대학을 들어가요. 그랬는데 중간에 교직을 잡으면서 상과대학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고 그것은 학점이 제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옮긴다는 게 또 국문과에 자리가 없어서 근접한 역사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내 고등학교 3학년 때 교무과장이셨던 이흥구 선생님이 당시 숙대에 계셨는데 그분을 만나게 돼서 이제 국문과로 옮기게 돼요. 그분의 힘으로 이제 국문과를. 사범학교 시절에 지금은 돌아가신 한성기 시인과의 만남으로 그는 시의 눈을 뜨게 되어 심취하였고 나아가 국문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에 입학했다가 바로 형편이 어려워져서 시골 학교로 초등학교로 교사로 발령받아 갑니다. 갔을 때 그 6.25 때 그 지방 그 공산당원이라고 할까? 그분들이 조카나 자녀들 이분들하고 이제 자주 내가 이제 가르치고 그분들하고 이제 자주 대하게 되니까 말할 수 없는 좀 내 그 마음 속에서는 괴로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고향을 떠나야겠다. 또 이분들에게 어떠한 싫은 소리를 하는 것보다는 벌써 다 흘러가는 것인데 그래서 내 고향을 떠나야겠다 해서 내가 초등학교에 있으면서 당시 대학을 나오게 되는데 그 이중이었죠. 교사를 하면서 대학을 다닌다는 건 오늘날 시각에서는 잘못된 거고 어려운 거였는데 그 당시는 그럴 수가 있었습니다. 교직 생활에 접어들면서도 고향인 서산에서 예술인 협회까지 조직하면서 문학의 열정을 불태웠던 김원태 시인의 젊은 시절. 가정 형편 때문에 학업과 직장 일을 병행하면서도 변함없이 시를 갈망해 왔습니다. 김현승 선생님, 다영 김현승 선생님한테 실언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김현승 선생님의 영향으로
시를 이제 쓰기 시작하고, 시란 무엇인가 실험을 통해서 이제 동대문표 메리아스 공장 옆에 있던 조연현 선생님 댁에 가서 자구도 오고, 박목월 선생님 댁에 가서 그 사모님과도 같이 선생님과 많은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선생님의 그 작품 세계 이런 것을 듣고, 또 거기서 자면서 시인들은 어떤 활동을 하는가, 박두진 선생님 댁에 가서 또 그분이 몇 시에, 주로 그분은 해가 뜰 무렵에 시를 쓴다는 거, 그때 거기 가서 그 양반한테 들었어요. 박목월 선생님은 한밤중에 쓰고, 그 시인들이 시인 특징에 따라서, 그러니까 특징이라고 개성에 따라서 시가 착상되는 시간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시간에 착상이 되면 곧바로 작품을 옮기기 위해서 그 시간대에 하루에 어느 때를 불문하고 어디서나 메모할 수 있는 메모장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바야흐로 1964년 거의 나이가 26 되던 때에 황인불학이라고 하는 동인지 창간에 참여를 하면서 시인으로 첫걸음을 내딛었던 김원태 시인. 서산 근방에 있는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로 그 교직에 있는 분들하고 황인불학을 창간하게 됩니다. 그것이 1964년대예요. 그때 우리 그 동인으로 참가한 분 중에서는 대전에서 같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강나루, 강연서 선생님이라든지,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소설 쓰는 권순아, 그리고 이제 이 황인불학 2집에 참가하게 되는 소설가 남정현, 그리고 3집부터는 유명한 서무의 시인 이생진 시인이 3집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영만 시인이라고 서울에서 활동하다 정년한 뒤에 고향 서산으로 돌아간 김영만 선생님도 그때 우리 같은 동인으로 동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오롯이 시 창작에만 몰두하기에는 직업상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던 20대. 한때는 시인으로 사는 것이 버거웠노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대학 진학하는 3학년, 그래서 2학년, 3학년을 주로 지도했어요. 그래서 그 입시 주로 3학년들의 그 책임을 맡다 보니까 시를 생각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학생들 진로 지도에 힘썼습니다. 그때 그쪽에 관심으로 거기다 온통 바치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또 그 고향에서 또 내가 그 사범학교 오고 군대에서 그 탁구를 좀 쳤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 시절에 탁구 선수 생활도 했기 때문에 서산중학교나 서산여고나 서산농고에 가서 탁구부를 또 조직해가지고 충남에서 우승해가지고 전국대회를 데리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또 빠져가지고 시를 멀리 했습니다. 정신없이 달려온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중등교사, 교장, 교육장을 거쳐서 대학 교수에 이르기까지 평생을 교단에 서는 그는 바쁘다는 핑계로 시를 잠시 내려놓기까지 했었지만은 시는 그를 놔주지 않았나 봅니다. 방황의 터널을 지나 운명은 그를 다시 시인의 길로 이끌어 놓습니다. 내가 사실은 그 대학을 다닐 때 대학을 3군데를 다녔어요. 창과대학,
처음에 입학한 데는 상과, 그 다음 역사과, 국문과 이렇게 찾아다닐 때마다 학교를 옮겼어요. 그러고 나서 좀 제대로 적두고 다녔고, 그래서 내 그 공부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채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대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진학을 한 거죠. 끝내 배움에 대한 목마름을 해소하지 못한 그는 뒤늦게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는데요. 그 문인들을 지도하고 계신 한성기 선생님이 계셨는데, 마침 내 고등학교 때 은사님이시라 그분을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께서 자네 그동안 써놓은 시가 있을 거 아니야. 내한테 좀 가지고 와. 그래서 몇 편 안 된다고 했더니 한 두서너 번 만날 때마다 그 양반께서 독촉하시고 강요하듯 이렇게 해서 마지못해서 몇 편 갖다 드렸더니, 야, 이 사람아, 이런 좋은 시를 쓰면서 왜 지금 그렇게 가만히 있었어? 이런 말씀을 격려인지 또 꾸중인지 그런 말씀으로 하시면서 볼 거 없이 자네를 추천하겠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어도 마음속에서는 망설임이 아주 많이 작용했어요. 그랬으나 그분께서 자네는 그동안 시여기로 보나 작품 수준으로 보나 현대문학에 보내야겠네 이러면서 현대문학사로 이렇게 작품을 보내셨다는 말씀을 그 뒤에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1년 뒤에 김윤성 선생님이 오시면서 이제 한 선생님하고 같이 배웠는데 작품이 이제 1회 작품이 나갔다 하는 말씀을 그때 듣고 이제 시를 써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이제 2회 추천 작품을 준비하고 그래서 1회 작품은 전에 쓰였던 것에서 선택한 거고 2회 작품은 다시 써가지고 해서 다음에 완료 추천을 받은 겁니다. 당시 한성기 시인과 두 번째 만나 결국은 문단에 등단을 하게 됩니다. 그의 첫 시집에는 한동안 펜을 놓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주옥 같은 시들이 실려 있습니다. 벌레 밤을 깠더니 밤속이 6.25 때 방공호처럼 파져있다. 다른 놈을 골라 까보았더니 이번에는 흡사 밤보다 큰 벌레가 점잖이 좌정하고 있었다. 겉이 멀쩡하여 까보는 것마다 속은 매한 가지다. 침탈당한 밤이 오히려 벌레보다 더 밉다. 속 빈 밤이 소금물에 잘 뜨듯 나도 짠 물에는 잘 뜰 것인가. 이 시집은 제목이 마음은 거기가 있다는데 언뜻 생각하면은 어떠한 그 연인을 생각할 수도 있으려는지 몰라요. 마음을 두고 있는. 그런데 사실은 내가 먼저도 얘기했습니다만은 6남매 중에서 장남이고 막내 아우가 있었는데 6.25동이에요. 그 6.25동이가 음력으로 6월 14날이 생일인데 아버지가 추석 세고 나서 이틀 있다가 학살당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아우가 정말 어렵게 컸어요. 커가지고
이제 직장도 대전시청에 거기 다니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있을 때인데도 항시 나는 그 막내 아우가 내 마음을 짓누르고 어떻게 제대로 결혼 생활도 하고 살림을 제대로 꾸려나가는지 항시 그 아우에게 신경이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내 마음은 온통 아우가 어떻게 살고 있나,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에서 그런 시 속에서 아우를 걱정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시 제목을 고른 겁니다. 좋은 시는 사람을 정화시킨다고 믿는 김원태 시인. 많이 쓰기보다는 한 편을 쓰더라도 사람들의 마음에 길이 남는 시를 쓰고 싶다는 바람을 얘기합니다. 뭘 쓰는 건 써도 그거에 대한 그 정리해서 책으로 내는 것은 그런 면에는 아주 둔재고 게으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시집도 낼 거 낸 거 아니라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같이 있던 대전대학 문예창작과 박명용 교수라고 계셨어요. 그 양반이 발표된 각 그 문예집이라든지 그런 것을 찾아서 그 중에서 몇 편을 골라서 이것도 또 내주신 거예요. 예. 내가 내 시집을 주선해서 내지는 지금까지도 못 오고 있는 게 그러한 그 좋지 못한 내 습성 때문일 겁니다. 내 마음을 다잡는 순간에는 몇 권이 정리가 될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단 활동을 시작한 지는 한 50년이 넘고 정식 추천을 받은 것도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작품에 대한 애정은 가지고 있었으나 작품 제작에는 너무나 등한시했어요. 내가 생각해도 다른 쪽에 너무 기웃거리고 하다 보니까 문단에 허송세월을 보낸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인생에는 시작품 활동에 많은 내 나머지 시간을 할애해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뒤돌아보고 또 때로는 쉬어가자 하면서 마음을 살며시 두드리는 시인. 그의 나직한 목소리가 마음을 울릴 때 비로소 시인이 들려주는 진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